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맥도날드의 2021년 사업보고서인 10K인데요. 여기서 Description of the Business 섹션을 보시면은 2021년 연말을 기준으로 총 37,295개의 매장, 즉 전 세계 매장의 93%가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영점이 7%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맥도날드 사업의 핵심은 전 세계 프랜차이즈 매장을 통해서 햄버거와 음료를 파는 데 있습니다. 이게 맥도날드 사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포인트에 집중해야 사업을 온전히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해리 사나본이 실제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맥도날드는 음식을 파는 게 아니라 부동산 기업이라고. 그러면 재무제표를 통해서 이런 점 확인할 수 있죠? 네, 재무제표에서도 이런 단서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Operating Income을 보시면은 1,356이고 이제 총 매출이 23,223이죠. 영업 마진이 45%에 달하는데 미국 레스토랑 업계의 평균 영업 마진율이 15%니까 약 3배에 달하는 수치죠. 자, 맥도날드라는 기업에 집중을 해서 보면은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오는 매출이 더 크고 그 핵심은 임대료라는 데에 있습니다. 이제 여기는 그 손익계산서 항목을 조금 더 세분화해 놓은 Operating Results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은 직영 매장 사업에 비해서 프랜차이즈 사업의 매출이 더 큰 거를 알 수 있거든요. 진짜 프랜차이즈 사업 매출이 직영 매장보다 30% 정도 더 크네요. 그쵸. 프랜차이즈 사업 매출이 직영 매장 매출보다 더 큰데도 운영 비용을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자꾸 왜 생각하는 과정을 다 말하는 거. 그 운영 비용을 봐보면은 약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죠. 그래서 gross profit margin을 보면은 프랜차이즈 사업은 약 82%, 그에 반해서 직영 매장 사업은 18%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 맥도날드 영업이익의 대부분은 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창출된다고 볼 수 있죠. 또 프랜차이즈 사업 매출의 대부분은 렌트비에서 오는데요. 그 재무제표 주석을 살펴보면 프랜차이즈 매출은 rents, royalties, 그리고 initial fees 이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이 중에 rents가 약 65%를 차지하고 있어요. 직영보다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마진율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이게 프랜차이즈 계약 구조를 살펴보면은 로열티랑 그리고 렌트비 명목으로 프랜차이즈 매장 매출의 약 14%를 가져가거든요. 렌트비의 경우에는 하한선도 존재하기 때문에 매출이 저조한 프랜차이즈 매장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구조인 거죠. 프랜차이즈 매장 오픈, 유지 보수, 그리고 운영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 그리고 지출을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진율이 높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판관비의 일부를 가맹점주에게 전가를 하는데 이건 역시 견고한 마진 구조를 유지하는 데 일조하는 요인이죠. 그 로열티랑 렌트비랑 별개로 매출의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이제 광고비 명목으로 추가 부담하잖아요. 네. 그거랑 이제 테크놀로지 피를 따로 받아서 기술 혁신에 필요한 R&D 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던 거, 그것도 약간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오고 또 프랜차이즈 사업 매출의 대부분이 렌트비에서 오니까 부동산 기업이라고 해도 무리가 되게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부동산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부동산 자산의 사이즈가 클 테니까 이제 자산 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분인데요. 가장 큰 항목이 뭔지 살펴보면은 이 Lease Right of Use Assets 그리고 Net Property and Equipment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이 두 아이템은 맥도날드가 장기 리스한 땅의 사용권 자산과 순고정 자산을 나타내는데요. 재무제표 주석에서 Property and Equipment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은 Land, Buildings and Improvements on Owned Land, 그리고 Buildings and Improvements on Leased Land 이 세 개의 합이 약 380억 달러로 전체 고정 자산의 약 92%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Land는 말 그대로 토지를 뜻하고 나머지 둘은 맥도날드가 소유하거나 장기 리스 중인 토지에 지어진 건물이나 기타 구조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맥도날드 자산의 대부분은 이제 부동산 자산이라는 의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도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렌트비 수입에서 온다는 점과 일관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맥도날드는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서 렌트비 수입으로 대부분의 이익을 발생시키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해리 서너본의 말이 맞네요. 맥도날드는 햄버거 사업이 아니라 이제 부동산 사업의 핵심인 거? 그죠, 맞다고 볼 수 있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 자본상태표의 부채랑 자본 쪽을 살펴보면은
맥도날드가 지금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본 잠식 중인 기업을 싸잡아서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대상이 만약에 미국 기업이라면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본 잠식의 원인이 뭔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가지기 때문인데요. 자본 잠식의 주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기업이 장기간 동안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누적된 적자가 자본금을 다 까먹는 경우. 두 번째로는 순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계속 주주에게 환원하다 보니까 장부 가치가 계속 감소해서 음수가 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한국 기업의 경우에는 주주 환원율이 미국보다 매우 낮고 또 매입한 자사주도 소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 잠식의 주된 원인은 장기간 실적 부진으로 인한 적자 누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친주주적 정책이 잘 자리 잡혀 있고 애플처럼 매년 대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는 기업도 많죠. 또 기본적으로 매입된 자사주는 소각되기 때문에 이는 주식 가치를 향상시키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하려면은 Statement of Shareholders Equity, 이제 자본 변동표를 보면은 배당과 자사주 매입 내역을 비롯해서 자기 자본의 장부 가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 2021년 배당금이 39억 달러, 자사주 매입으로 8.5억 달러를 환원했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매분기 일정하게 지급되는 배당과는 다르게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는 특정 기간에 집중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3년 이상의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고 동기간 동안의 순이익에 비교해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을 주주에게 환원했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면에 표시된 자본 변동표에는 2018년 연말부터 2021년까지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자사주 매입과 배당액을 더해보면 총 180억 달러 정도고 같은 기간 순이익의 합은 약 183억 달러예요. 그러면 주주한테 환원한 게 순이익의 한 98%? 네, 그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전 기간인 2016년에서 2018년에 총 환원액을 확인을 해보면 약 304억 달러거든요. 이거는 같은 기간 순이익의 193%를 환원했다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단기 순이익으로 인한 자기자본 증가분보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으로 인한 감소분이 더 크기 때문에 자본 잠식 상태가 유지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처럼 미국 기업은 자본 잠식 상태라고 해서 곧 부도가 나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할 만한 부실 기업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본 잠식의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 점주 말고 다른 기업한테서도 이제 임대 소득이 발생했다고 하던데 네.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여기 기사를 보시면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확보한 부동산 자산을 미국에서 잘 알려진 멕시칸 레스토랑 체인인 치폴레 그리고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크리스피 크림 이런 기업들에 임대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기사에 조금 부정확한 부분이 있는데 과거 사업 보고서를 봤더니 이게 실제로는 맥도날드가 이 땅을 산 게 아니라 운용 리스를 통해서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 거더라고요. 운용 리스가 뭐가 다른지 차이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운용 리스는 쉽게 말하면은 부동산을 구입하는 대신에 장기 렌트를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땅을 산다고 할 때는 구매할 때 비용을 일시적으로 지출을 하고 자산으로 인식을 한 뒤에 매년 감가상각비가 발생되게 되겠죠. 그런데 운용 리스로 장기 렌트를 한다면은 지금은 회계 기준이 개정됐지만 당시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리스 기간 동안 렌트비를 영업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었거든요. 즉 과거 공시 자료를 확인을 해보면은 회계연도 1995년 기준으로 미래 운용 리스 최소 비용의 합이 약 55억 달러였었는데 2000년에는 100억 달러로 5년 만에 거의 2배 증가했습니다. 이때 확보한 부동산 자산을 활용해서 맥도날드 가맹점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레스토랑 체인에도 임대를 해주기 시작한 거죠. 매출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임대료를 받고 있으니까 맥도날드 부동산 사업이 잘 되려면 햄버거가 잘 팔리는 게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임대료를 잘 받으려면 우선적으로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잘 나와야 하는 거고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잘 나오려면 소비자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좋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맥도날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평가하려면 뭘 보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소비자 선호의 변화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건강에 대한? 그렇죠. 건강한 다이어트에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죠. 채식도 굉장히 떠오르고 있고. 그러면 서브웨이 같이 조금 더 건강한 메뉴를 파는 기업에는 좀 더 유리해지는 이런 변화라고 생각하세요? 뭐 가격대도 좀 비슷하고 둘 다 전 세계 매장 수도 좀 비슷하잖아요. 네. 답을 하셔야 됩니다. 매장 좀 비슷하다. 다시. 네, 두 기업 모두 전 세계 3만 개가 넘는 매장 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관적으로는 서브웨이에 더 유리한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로 서브웨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인데요. 2010년대 초반에 폭발적인 성장을 했는데 그 가장 큰 동력원은 $5 풋롱 샌드위치였어요. 그러면 30cm? 막 이만한 샌드위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그게 한 6,000원? 네, 그죠.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에 재료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더 이상 $5에 팔아서는 이윤을 남기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 이걸 $6로 올리고 2018년에는 이 프로모션을 아예 없애버렸어요. 임대료를 잘 받으려면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우선 잘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진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건강한 음식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대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서로 다른 수요라고 보기 때문에 맥도날드 햄버거랑 유기농 샐러드 이 둘을 놓고 소비자들이 고민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동의하거든요. 영양가 있는 신선한 샐러드를 싸게 판다는 게 저는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신선한 제품을 공급하는 것도 계속 신선하게 유지하는 것도 판매하는 것도 게다가 요걸 싸게 하겠다? 요거는 아직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또 점포 간 영역 제한을 하지 않는 부분도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좀 되게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폭발적인 성장을 거치게 되면서 이 서브웨이 매장들이 미국 전역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는데요. 그럼에 따라서 같은 서브웨이 매장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매출이 잘 안 나오는 상황이 되니까 이 높은 수준의 프랜차이즈 로열티까지 받는데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이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프랜차이즈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맹점주가 일단 잘 돼야 되는데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수적인 가맹점주의 이익이라는 더 근본적인 요소를 서브웨이는 강구한 거죠. 그 맥도날드가 2015년경에 실시했었던 3D 전략 있잖아요. 코로나 시기에 상대적으로 좀 덕을 봤었던 디지털 딜리버리 드라이브-트루?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코로나 시기를 대비했다기보다는 소매자의 구매 행동 변화를 사후적으로 반영을 했던 거죠.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70%의 매출이 드라이브-트루를 통해서 발생을 했었고 딜리버리, 배달은 아시아, 특히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디지털의 경우에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이 앱으로 옮겨가는 상황에 있었고요. 코로나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이게 더 가속화됐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맞아요. 실제로 유럽의 경우에는 코비드 이전에는 매장 내 식사를 좀 선호했지만 코비드로 드라이브-트루를 통해서 구매하는 게 더 늘었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고객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를 했고 이게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걸 효과적으로 공략하기 위해서 계속 3D 전략을 쓰겠다는 거죠. 아까 부동산 임대라는 걸 강조했었잖아요. 네. 매장 식사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매장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럼 임대료 수익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거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맥도날드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단순히 본사에 지대를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렌트는 맥도날드라는 브랜드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가맹점주들이 더 작은 매장을 빌리는데 같은 금액의 임대료를 지불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까?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3D 전략을 활용해서 더 멀리 사는 고객한테까지 햄버거를 팔 수 있게 된다면은 매장 식사에서 오는 매출이 줄어들더라도 점포당 매출이 유지되거나 혹은 늘어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큰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에는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리는지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저도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매장 크기가 작아지고 디지털화로 인해서 인건비나 매장 관리비가 좀 줄 수 있으면 오히려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좀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서브웨이 사례에서도 봤듯이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의 기저에는 가맹점주와의 상생이라는 더 본질적인 요소가 있고 또 3D 전략이 가맹점주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방향이라면은 맥도날드의 BM을 훼손하거나 상충되는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최근에 매출 성장이 좀 지지부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맥도날드는 꾸준히 이익도 잘 내고 있고 또 마진도 되게 높은데 근데 한국 맥도날드는 계속 영업 적자를 보고 있다고 기사에서 봤거든요. 네. 최근에 매물로도 나왔고 이게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왜 그런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결국에 그 근본적인 이유는 프랜차이즈 모델에 있는데요. 롯데리아랑 비교를 해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맥도날드의 경우 2021년을 기준으로 총 403개의 한국 매장 중에서 95개의 매장만 가맹점이고 나머지 310개가량의 점포는 직영 매장이었는데요. 롯데리아의 경우에는 총 1330개 매장 중에서 직영점은 약 10%, 130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고요. 국내 빅4 버거 체인 중에서 맥도날드가 사실은 유일하게 적자를 내고 있는 기업입니다.
100% 가맹점으로 운영하는 맘스터치를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3%고요. 가맹 비율이 높을수록 영업이익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한국 맥도날드의 감사 보고서를 살펴보면은 순 매출액의 5%를 본사의 로열티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째로 직영 매장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비용 구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본사에다가 로열티까지 지급을 하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마진율이 사실 높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보니까 2021년에 지급된 로열티 금액이 한 543억이었는데 277억의 영업 적자가 있고 로열티가 없었다면 약 한 266억 정도 흑자였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한국 맥도날드의 경우에는 가맹점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니까 맥도날드가 가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의 사업 모델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얘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은 첫째로 맥도날드의 사업 모델의 핵심은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이라는 거. 임대료를 잘 받으려면은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일단 잘 나와야 하죠. 가맹점주들의 매출이 잘 나오려면은 소비자들이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좋아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최소한의 리스크로 초과 수익을 가져가는 사업이라고 하셨던 게 사실은 프랜차이즈 모델 덕분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맥도날드처럼 이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기업을 보고 계시다면은 이 프랜차이즈 사업 모델을 활용해서 초기 투자와 운영 비용이라는 리스크는 가맹주에게 전가하면서도 가맹점 매출의 일정 부분을 가져가는 저리스크 초과 수익 전략을 계속해서 기업이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유심히 봐야겠죠. 또 코비드 기간 동안에 매장에서 직접 먹기보다는 배달이나 드라이브스루를 많이 사용했는데 초점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 디지털 딜리버리 드라이브스루를 활용하는 기업이 매우 많았어요. 이 전략이 매장 매출도 증가시키고 동시에 비용 구조도 개선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프랜차이즈 기업에 있어서는 베스트겠죠. 이렇게 코비드 기간 동안 변화된 소비 패턴이 그대로 유지가 될지 이거를 지켜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맥도날드의 역사와 사업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 주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맥도날드의 주가와 또 애널리스트들이 제시한 목표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라빠빠빠